안녕하세요. 저는 제 5장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재고 관리를 강의하게 된 신정하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혹시 그 버나드 쇼라고 아시나요? 되게 오래되신 분인데 제가 예전에 에피소드 하나를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문화평론가이자 역설가인데 어떤 역설가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되게 워낙 강의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내려온 거예요. 네,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중간에 내려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종종 내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시계를 보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떤 분이 시계를 흔들어 보지 않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혹시나 제 강의가 지루해서 혹시 시계가 고장 났는지 이 정도를 확인할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를 하기 앞서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네, 여기까지고요. 사실 굉장히 생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세대에는 거의 4차 혁명 아니면 디지털 인공지능 아까 천동환 교수님 강의해준 메타버스가 지금 다 이렇게 트렌드로 보고 있는데 저는 1차 산업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드리고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배경 지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여기 그림에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배고픔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작물들을 재배를 필요로 하고 있고 더 나은 작물의 생산성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비디오에서 나온 것처럼 가장 큰 챌린지는 두 가지, 병충해와 그리고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챌린지 부분인데, 이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회사에서는 ESG 활동이라든지 기상 예측 프로그램, 그리고 작물 처리제들을 디지털로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다른 공급망에서는 나오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네, 마케팅적인 요소이지만 배경 지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 네,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는 총 8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ABC 섹션까지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D에서부터 I까지 섹션은 원섭 교수님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글로벌 농업기업에서 서플라이 플래너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서플라이 플래너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직접적으로 제가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을 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품질 분석을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모든 부서의 일들에 다 끼어들어가 가지고 영향은 무엇이고 막 이런 것들을 왜 판단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지? 도대체 나의 주된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찾은 답이 재고 관리였어요. 그래도 이 재고 관리 분야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서플라이 플래너 공급망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이행을 하다 보면 생산과 영업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제조 베이스 회사다 보니 저 역시도 되게 생산 쪽에 많이 균형이 치우쳐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영업을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는데 이걸 공부를 다시 해보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 사실 재고 관리가 그냥 재고 관리가 아니라 영업의 전략에 맞춰서 좀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내 재고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조명해보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균형의 선이 정말로 좀 균등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좀 이동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섹션 A에서는 이런 재고가 도대체 무엇이고 재고를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런 재고 그렇다면 이런 재고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섹션 B에서는 안전재고의 개념인데요. 보통 수요 예측치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영업에서는 안전재고를 많이 확보해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안전재고의 의미 그리고 안전재고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를 볼 거고 마지막 섹션 C에서는 재고를 관리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에서의 목적을 보면 이 재고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재고의 형태, 재고의 기능, 그리고 재무제표 회계상에서 차지하는 재고의 위치, 그리고 재고 가치 방법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고하고 재고 관리인데요. 이 개념은 그대로 에이픽스 개념 그대로 가져왔어요. 재고의 의미는 재고를 생산을 지원하는 재고, 예를 들면 원부재, 워크인 프로세스 아이템들, 그리고 메인티넌스, 다음에 리페어 수리하는 거, 오퍼레이션, 서플라이즈 모두 다 통칭하고요. 그리고 또 커스터머 서비스 부분,
고객 서비스 부분에 있는 완제품과 스페어 파트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워크 인 프로세스 아이템이라는 게 조금 개념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회사가 이걸 딱 분명하게 이걸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물 보호제를 제조를 할 때 원부제, 그 제일 중요한 액티브 인그리언트, 활성화시키는 물질 플러스 부제를 가지고 포뮬레이션을 하는데요. 그 포뮬레이션 하는 단계에 프리믹싱 단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전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전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제조해서 드럼에 담는 과정, 여기까지를 워크 인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중간재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바틀이라든지 백이라든지 포장을 하는 단계, 이거를 피니시드 굿 상태라고 합니다. 요 재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 관리, 재고 매니지먼트, 재고 관리라는 여기의 의미는 계획과 통제에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재고 관리는 단순히 재고만 관리를 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사업에서 방향성을 보고 있는 목적에 맞춰서 재고를 관리를 해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의미를 확장시킨 게 현재의 IBP (Integrated Business Planning)으로 이제 점점 비즈니스 영역들을, 프로세스를 점점 확장해 가고 있는데, 그런 영역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고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번에 재고를 관리를 하는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고를 관리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재고를 최소화하는 것, 또 하나는 제조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재고를 최소화해야 할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따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뵐 건데요. 재무제표상에서 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목표하는 타겟에 맞추기 위해서는 물론 영업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지만, 그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재고 자산에서 차지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면 파이낸스적으로 타겟팅된 목표에 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보면 전체 조직 내에서 재고가 잦아진다는 거는 비용도 줄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뭐 100개 만들 것을 딱 팔 만큼만 딱 만들어요. 그 나머지 비용들은 다 안 써도 되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최적화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급망 관리대, 린 퍼스펙티브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원가도 다 낮아질 수가 있고요. 원가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판매가 대비 원가가 낮아졌으니까 이익이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조의 효율성 증대 측면인데요. 제조가 사실은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걸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즈널리티가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그래서 봄에 모든 걸 다 팝니다. 거의 80~90%를 다 팔고요. 그 나머지의 시즌에는 대부분 뭐 비딩이라든지 보조사업, 아니면 1, 4분기에 팔리지 않아서 갑자기 급작스러운 뭐 기후변화라든지 아까의, 아니면 급작스러운 병충해, 갑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관들을 가고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제조가 레벨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정한 성수기 시즌과 비수기 시즌의 운영력이 달라져요. 캐패시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고용해야 되는 인원들도 달라지고, 그 시간에 가동하는 그 기계들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레벨링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레벨링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와 기후가 완전히 반대인 다른 나라의 제품들을 가져와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재고를 좀 비축해두고 재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재고의 형태는 아까 재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각각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재, 부재,
이렇게 공급업체로부터 원재 부재들을 받고요. 그리고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워크인 프로세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프리믹싱 단계나 완제품이 되기 바로 전 단계의 재고도 재고로 보고 있고요. 완제품 재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센터의 재고들이란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권역별로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두고서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 몇몇이 있어요. 거기들 재고까지도 모두 다 같은 재고를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재고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고 부분은 이따가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디커플링 재고는 네, 재고 주문점, 재고 관리. 그러니까 make to stock이나 make to assembly, make to order. 그러니까 재고가 그 트리거링 된 포인트에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재고들을 어느 정도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재고들을 그런 재고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버퍼 재고는 제한 이론에서 병목센터 바로 전에 재고를 비축했다가 병목센터를 좀 더 완화시키는 재고들을 말합니다. 네, anticipated inventory는 저희처럼 시즈널리티를 갖고 있는 재고들, 그러니까 저희는 1, 4분기에 대부분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4분기에 대부분 재고를 다 비축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회계상 거의 월말 재고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아직 팔지 않을 건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대되어질 재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빅세일 전에 크리스마스 세일이다. 이러면 그 전에 재고를 왕창 비축해놨다 파는 재고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사이즈 인벤토리는 이건 구매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얼마 단위로 구매를 하면 이 정도의 단가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특히 포장재들이 그러거든요. 포장재들이 한 번 최소 구매 발주 단계가 한 500매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일 때 금액. 그게 아마도 그 박스를 한 번 라인을 돌렸을 때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나오는 그 판매 수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박스를 1년에 사용하는 게 한 200매밖에 안 된다. 그러면 300매는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인벤토리는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원재나 부재들 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기서 다 사옵니다. 그럼 보통 운송 기간이 한 스탠다드로 한 45일 정도 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축해주는 자고를 트랜스포테이션 인벤토리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해치 인벤토리는 미래의 가격이 증가될 것을 고려해서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재고를 비축해두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고란 무엇이고 재고의 목적이 무엇이고 재고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럼 도대체 이 재고가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회사에서 보고 있는 재무제표나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가 재고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했을까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위해서 기초회계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회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고요. 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됩니다. 자산이 5,000달러가 있고 부채가 3,000달러가 있어요. 그러면 자본은 2,000달러가 되고요. 초기 투자 비용이 1,000달러가 됐다. 이 얘기는 결국에 자본이 1,000달러가 되면서 자산도 4,000달러가 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됐고요. 네, 여기서도 나오다시피 재고가 자산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 의미는 자산을 많이 재고를 많이 갖는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내가 부채를 더 안고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여기에 더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재무제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 여기 자산 204.9달러가
밀리언 달러네요. 204 밀리언 달러 자산이 있고요. 여기가 부채가 있고 여기가 자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산 중에서 59.9 밀리언 달러니까 한 4분의 25%를 재고가 가지고 있죠. 여기 안에서의 성격을 보면, 자산의 성격을 보면 픽스트 어셋, 이게 이제 공장이나 기계나 감가상각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사실 변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캐시 이퀴벌런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물건을 팔아서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보유력, 그리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돈, 이 두 개 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재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재고를 계산하는 식은 간단해요. 요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를 나눠서 평균을 나누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재고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손익계산서인데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이 얼마만큼 수익을 올렸는지, 비용은 얼마만큼 썼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이익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되고요. 이 레베뉴라고 하는 게 매출이겠죠. 매출에서 COGS 원가를 빼면 GP가 됩니다. 그로스 프리핏. 이거 제품별로 GP도 있고 전체 매출에 대한 GP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업의 타겟은 우리 GP 몇 퍼센트를 달성하는 게 목표야. 두 가지 보통 기업에서 목표로 가져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매출액 얼마 달성, 두 번째가 GP 몇 퍼센트 이상 달성, 그래서 수익률 몇 퍼센트 이상 유지,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 프로핏에서 이제 비용, 오퍼레이션 익스펜스, 감가상각 비용들을 빼면 세금 전 인컴이 나오고요. 거기서 다시 세금을 빼주면 프로핏, 넷 프로핏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바텀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텀 라인 몇 퍼센트 이상 유지해야 돼.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손익계산서에서 그 원재랑 WIP 재고들을 원가에서 계산되어집니다. 이 계산에 이 두 개의 재고가 들어가게 되고 있고요. 아직 팔지 않은 완제품은 아까 대초대조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팔지 않는 완제품 재고는 매출이나 비용은 아닌 겁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을 여기 손익계산서 실제 시트에서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 GP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고, 여기서 비용을 빼면 다시 넷 프로핏이 나옵니다. 넷 프로핏 혹은 바텀 라인이라고 회사에서 많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아까 설명드린 부분의 예시일 거예요. 매출이 1.5 밀리언 달러인데 그 원가가 30만 달러, 다음에 원가의 그 노동에 대한 직접비가 30만 달러, 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50만 달러, 오버헤드가 40만 달러여서 총 원가는 120만 달러고요. 그러면 아까 계산식, GP를 계산하는 식은 레베뉴에서 원가를 빼니까 15만 달러, 15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를 빼면 30만 달러가 되고요. 여기서 비용,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익스펜스 비용 15만 달러를 빼면 넷 인컴은 15만 달러가 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식이죠. 그다음에 캐시플로우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해하고 두 번째 해에서 보면 재고가 첫 번째 해에서 증가가 됐어요. 재고가 증가가 되면서 재고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캐시는 그만큼 덜 빠지게 됩니다. 네, 요것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평균 재고를 구하는 식하고 그다음에 회전율을 구하는 식입니다.
평균 재고를 구하는 식은 쉽습니다. 월초 재고에다가 월말 재고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되고요. 네. 그리고 회전율을 구하는 식은 연간 COGS를 평균 재고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갖고 있는 원부재로 완제품을 2.77배 정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계속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여기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실은 네, 개념 작성도 쉽진 않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게 좋습니다. 네. Annual Cost of Goods Sold, 연간 그 원가 비용이 약 40만 달러예요. 그래서 평균 재고가 12만 밀리언입니다. 밀리언 달러예요. 그러면 재고 회전율은 평균 재고 마이너스 애뉴얼 코스트, 연간 원가 비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눠줍니다. 그래서 12만 밀리언 달러에서 48 밀리언 달러를 나눠주며 재고 회전율은 4번, 네, 4번입니다. 재고 회전율이 10번으로 증가를 했다. 그러면 연간 평균 재고가 얼마 정도 변화를 되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하면 10 나누기 48 밀리언 달러이면 4.8 밀리언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평균 재고 12 밀리언 달러에서 4.8 밀리언 달러를 뺀 나머지 7.2 밀리언 달러를 만큼의 세이빙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얘기는 7.2 밀리언 달러만큼 보관을 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트 오브 캐링 코스트가 20% 라고 해서 20% 곱하기 7.2 밀리언 달러, 그래서 1.44 밀리언 달러만큼 세이빙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네. 데이즈 오브 핸즈의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재고가 며칠치를 팔 수 있는 재고인지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갖고 있는 재고가 2,000개인데 하루에 200개씩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재고는 10일치의 재고입니다. 지금까지 계산해서 봤을 때 손익계산서, 지금까지 재고에서 손익계산 대차 대조표에서의 위치,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위치를 봤다면 이번엔 재고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그 두 개의 위치를 봤지만 사실은 퍼스트 인이냐 퍼스트 아웃으로 계산을 하느냐, 퍼스트 아웃으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재고의 가치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개념까지도 같이 유념해서 보고 있어야 현재 재고에 대한, 그 현재 가격에 대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엑셀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월에 100원인 제품을 10개를 구매를 하면 내가 이 제품을 1,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는 이 제품 가격이 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그리고 10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5,000원에 이 제품을 샀습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판매를 1,000원에 했어요. 그리고 5개를 1,000원에 판매를 해서 5,000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근데 first in, first out인 회사 구조에서 가격이 오를 때를 계산을 해보면 매출액은 5,000원, 팔았으니까 5,000원이고요. 매출 원가는 처음에 있는 5개를 팔았기 때문에 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4,500원이 됩니다. 5,000원에서 단순히 500원을 빼면 4,500원이 되겠죠.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은 5,500원입니다. 1,000원,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10개 해서 5,500원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원가가 너무 낮게 산출이 되다 보니
이익이 부풀려졌어요. 오타가 있어서. 이익이 부풀려졌고 그만큼 또 이익이 부풀어졌는데 기말 재고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오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이 회사가 FIFO로 운영이 된다면 조금 과다 보장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ast in, first out인데요. 이거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구조고요.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매출액은 그대로 5,000원이에요. 네, 매출 원가는 비싼 거 5개를 팔았기 때문에 2,500원입니다. 그럼 매출 총이익은 5,000원에서 2,500원을 팔았기 때문에 2,500원이 됩니다. 현재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현재로 인식이 되지만 기말 재고는 1,000원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개, 그래서 1,000원, 그다음에 500원짜리 5개에서 3,500원으로 평가가 되어지는데요. 이러면 재고 자산이 실제 현재 가격은 500원이기 때문에 낮게 평가가 되어진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업에서 만약에 재고 자산이 라이프인데 인플레이션 조건이고 기말 재고 자산이 낮게 평가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세금을 회사에서는 덜 내도 된다고 합니다. 회계에서는 월말 기준 연말 기준으로 세금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 낮게 평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반대 개념이고요. 이 뒤에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 디플레이션 됐을 때 FIF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LIF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가가 FIF일 때는 원가가 낮게 인플레이션 상에서는 원가가 낮게 기술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원가가 높게 기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last in, first out 프로세스에서는 원가는 그대로 현재가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만 팔지 않은 재고에 대해서는 언더스테이트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준 원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회사도 표준 원가 스탠다드 코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 8월에 내년에 대해서 이제 스탠다드 코스팅 하는 작업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가격을 결정할 때는 작년의 가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변동 요인이 있는 것들만 더 추가를 해서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기대되어진다든가 인원들이 인건비가 더 올라간다든가 법규가 규정이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평가를 해서 이 표준 원가 단가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 표준 시간 그리고 표준 시간, 표준 머티리얼들로 스탠다드 코스팅을 세팅을 해서 원가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액추얼하고 얼마만큼 베리어션이 있는지 파이낸스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회계사들은 반드시 표준 원가가 아닌 리포나 FO 그리고 아닌 평균 단가를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재고를 가져가야 되는 재고의 의미, 재고의 목적, 그리고 재고의 가치들을 살펴봤고요. 사실 재고의 가치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안전재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섹션에서 재고의 재무제표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연속성 상에서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재고를 설정하는데 얼마만큼의 안전재고를 설정하는 게 좋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재고 비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재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좋다. 아니면 되게 왜냐면 계획을 했던 수양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섹션을 공부하다가 보니 저 사실은 그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그렇게 볼 일이 아니 이게 심도 있게 봐야 되지만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봐봤어요. 도대체 저 재고가 차지하고 있는 현재 우리 회사에서의 위치가 얼마만큼이지? 근데 이게 정답은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회사의 비즈니스 성격, 그 회사의 성격도 있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 사업에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도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안전재고를 설정하는 이유는 저는 딱 두 가지, 이 네 가지 팩터라고 여기서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가장 중요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수요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드 타임 안에서 수요 변동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그 수요 변동성이 높다면 그만큼 안전재고도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타겟테드 커스터머 서비스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객 서비스 내가 만약에 고객 서비스를 100%라고 놓는다면 안전재고를 더 많이 가져가야 될 것이고 한 90%라고 하면 덜 가져가도 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더 프리퀀시는 내가 한번 구매를 할 때 대량을 구매할 수 있다면 재고를 많이 가져가게 될 건데 이거 재고를 오더를 쪼개서 발행을 한다 그러면 재고를 소량으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리드 타임. 만약에 내가 구매하는 곳이 바로 옆집에 있다면 리드 타임이 0이기 때문에 안전 재고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구매하는 곳이나 내가 사야 되는 곳에 대한 리드 타임이 되게 길다면 그만큼 더 안전 재고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개념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네, 고객 서비스가 100%가 되면 될수록 안전재고율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고객 서비스 레벨이 95%라고 하면 약 5%는 스타그업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거를 계산하기 전에 우선 수요 변동성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수요 변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가 평균 제곱금 오차를 이용하는 방법, 다음에 세 번째가 평균 절대 평균차를 이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이 측정된 편차를 통해서 세이프티 팩터를 곱해서 안전 재고 수준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MAD를 통해서 표준 편차법을 통해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러한 그래프를 설정하게 되고요. 요거에 대한 그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안전 재고를 하나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면 스타가웃이 될 확률도 50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재고를 80% 내가 서비스 레벨을 80%까지 올리고 싶다. 그러면 MAD 28, 적어도 28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95%까지 서비스 레벨을 가져가면 2개의 MAD까지는 안전재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고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팩터, 표준 편차와 평균 절대 편차를 이용해서 각각의 팩터들이 이미 사전에 계산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곱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0% 서비스 레벨은 MAD1이 아까 28개였기 때문에 28 곱하기 1.6 해서 45개의 안전재고를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리드 타임인데요. 사실은 리드 타임이 만약에 짧아지거나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MAD를 설정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해서 세이프티 스탁을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한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예전에 세이프티 스탁을 결정을 했다면 단순히 루트 값을 씌워서 그 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산식을 만들어 놓았고요. 계산식을 만들어 나갔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의 리드 타임이 6주인데 5주로 짧아지게 됐다. 그러면 안전재고 45 곱하기 6분의 5 루트 값을 씌워서 45 곱하기 0.83 그래서 41개의 안전재고만 가져가게 되면 됩니다. 반대로 리드 타임이 더 길어졌다. 그럼 루트 값을 씌워서 1.17 해서 45 곱하기 1.08 해서 49개의 안전재고만 가져가게 되면 됩니다. 네, 여기 간단한 안전재고를 구하는 시인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10개월간의 판매량은 10,000개고 그리고 오더 단위는 100개예요. 그럼 100개가 오더가 됐을 거고요. 이 중에서 스탁아웃이 5개가 됐습니다. 그럼 100에서 5를 빼면 0.95 해서 95%의 서비스 레벨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95%는 아까 세이프티 스탁 팩터를 보시면 2.06이고요. 그래서 2.06 곱하기 MAD1 160개 곱해서 330개입니다. 네, 이렇게 그 수량으로 몇 개의 안전재고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계산한 식이 있다면 이거는 세이프티 리드 타임인데요. 이건 MRP에서 구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 산술 계산되어질 수 있도록 계산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리드 타임이 45일이다. 그러면 45일 전에 PR이 발생을 해서 그만큼 저 재고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PR이 자동적으로 뜨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걸 설정을 하면 이 자동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중간에 디맨드가 뭔가 중간에 에러가 뜨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빨리 얼리 오더가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할 경우에는 마스터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재고 비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비용은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템, 캐링, 오더링, 캐패시티 릴레이티드, 스탁아웃.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캐링 코스트하고 오더링 코스트는 뒤에서 설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3가지만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이템은 제품가이고요. 간단하게 스탁아웃 코스트는 만약에 재고가 소진이 됐을 때 오더를 당긴다거나 판매 기회를 잃어버려서 고객들이 잃어버리는 비용 그리고 스탁아웃이 됐기 때문에 그 지난 오더를 땡기는 익스펙티드 비용 그리고 추가로 생산을 진행해야 되는 추가 비용 그리고 추가 펄체지 비용 이런 게 모두 다 포괄된 개념입니다. 다음에 캐패시티 릴레이티드 개념은 저희 그 회사가 아마 요거와 속할 것 같은데요. 그 비수기와 성수기의 그 가용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생산해야 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런 비용에는 초과 근무 비용, 교대 근무 비용, 정리해고 비용, 미사용 용량 비용, 교육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캐패시티 릴레이티드 코스트가 발생하는 생산은 하이브리드 생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캐패시티를 안 하기 위해서 레벨링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재고들이 쌓이게 되니까 캐링 코스트가 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다음에 캐링 코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캐링 코스트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3가지로 나눠서 캐피탈 코스트, 스토리지 코스트, 그다음에 리스크 코스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 캐피탈 코스트는 구매와 WIP 완제품에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투자함으로써 다른 데의 기회들을 놓칠 수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관 비용은 공간,
뭐 자재 취급자, 창고 직원, 건물, 장비, 유지, 보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위험 비용에는 보험 비용, 그리고 손실, 그리고 이걸 보관하면서 나중에 폐기해야 되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캐링 코스트를 계산하는 식은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냥 더해주면 되고요. 캐피탈 코스트, 스토리지 테스트, 리스크 코스트를 다 더해서 캐링 코스트라고 하고 다 더해서 24%입니다. 이 계산식에 의하면. 다음에 평균 재고가 3밀리언 달러 1년에 발생을 한다면 캐리 코스트는 4밀리언 달러 곱하기 24%에서 72만 달러 1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오더링 코스트, 주문하면서 발생하는 코스트인데요. 이거와 관련된 비용들은 구매 비용은 한번 구매를 할 때마다 준비 프리페이션 하고, 그다음에 익스페디팅 하는 거, 다음에 페이먼트 하는 거, 다음에 인보이싱, 결제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생산 관련된 비용은 주문 건수, 출고, 마감, 일정 관리, 그리고 프로덕션 컨트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원 운영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셋업 비용, 그리고 로스트 캐패시티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비용이고요. 네, 간단하게 이것도 굉장히 예전에 기억으로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애뉴얼 펄체이징 웨이지가 8만 달러, 구매비가 구매 요금이 8만 달러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7만 달러예요. 그리고 세금, 브로커지, 그러니까 관세, 네, 세금 관세를 도와주는 비용이 오더당 45달러 정도고, 다음에 코스트, 파이낸싱 인벤토리 코스트가 10%, 이번에는 캐리 코스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다음에 스토리지 코스트가 7%, 다음에 리스크 코스트가 10%. 그래서 캐리 코스트가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는 거 퍼센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평균 재고는 5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애뉴얼 오더링 코스트는 8만 달러 더하기 7만 달러 해서 45달러 곱하기 오더 10,000개 해서 60만 달러가 되고요. 다음에 캐링 코스트는 아까 퍼센트 캐피탈 다 더한 거 27% 곱하기 에버리지 인벤토리 50만 달러 곱해서 13만 5천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애뉴얼 코스트는 60만 달러 더하기 13만 5천 달러를 더해서 73만 5천 달러가 됩니다. 에버리지 오더링 코스트는 60만 달러에서 다시 오더 수로 나눠져서 오더당 60달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안전재고와 재고와 관련된 비용, 재고를 보관하거나 재고를 주문하거나 혹은 재고에 투자되는 비용, 그리고 재고 로스트 세일즈가 됐을 때의 비용, 다음에 캐패시티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모두 다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재고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8대2의 법칙, 페트롤 법칙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되게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고요. 저도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20% 사람들이 전체의 20%가 전체의 80%를 기여한다라는 법칙인데요. 뭐 회사에서는 이렇게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의 고객이 80%의 회사의 매출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법칙을 두 가지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가 포캐스트 액큐러시 측정할 때랑 그다음에 재고 관리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포캐스트 액큐러시도 딱 20%키 프로덕트만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측정을 하면 조금 더 높은 숫자의 퍼센티지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액 베이스로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것 위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도 마찬가지고요. 금액이 높은 재고들을 위주로 몇 가지 제품만 보면 전체의 80%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그 8대2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ABC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ABC로 나눠서 재고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A의 카테고리는 크리티컬한, A 카테고리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거의 한 12에서 20% 정도만 차지하고 금액의 가치로는 50에서 7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되게 하이 시큐리티, 굉장히 보안상도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이틀리 컨트롤드 세프트 스탁에서 안전재고도 여기에 많이 설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따라가면서 네,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컨트리 카운트, 그리고 재고 조사할 때도 A 제품을 위주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B는 거의 전체 재고의 20%를 차지하면서 20%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평균 정도의 통제와 주문이 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 카테고리는 대부분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가치 금액으로 보면 한 10에서 30% 정도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오더하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뒤에서 식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거의 금액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요. 그러니까 애뉴얼 달러 유시지 이런 가치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많이 ABC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되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의 오피니언으로 가치를 하나를 애드를 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틀렉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보틀렉을 관리하는 재고들은 조금 더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키 모니터를 한다든지, 셰프라이프가 작은 제품들, 뭐 1년 안에 파는 거, 6개월, 3개월 안에 파는 거, 농산품 같은 것들이 그러겠네요. 좀 짧은 단기간 셀프라이프가 적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유익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다음 리플레스먼트 리드 타임이 좀 긴 제품들, 짧은 제품들 관리 따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키 커스터머가 그다음에 스탁 아웃이 되면 큰일 나는 제품들, 하이 키 포텐셜 프로덕트 이런 것들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파트 넘버별로 10개가지가 있고, 연간 사용량, 달러 사용량을 쭉 정렬을 하셔서 이렇게 쭉 내려놓으시면, 정렬을 해서 내려놓고 이거에 대해서 각각 누계를 매겨요. 그러면 이 제품이 전체의 10%, 20%, 이 개수고요, 퍼센트, 이게 전체 누계의 사용량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테이블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20%가 A 카테고리, 보시면 제품 2개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가 B 카테고리, 3개의 제품이 한 15% 정도 되겠네요.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4에서 5% 정도가 C 카테고리 5개의 제품이 차지하게 됩니다.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네, 이렇게 보여지겠죠. 네, 여기까지 저희 강의는 모두 다 마쳤고요.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 처음에 재고의 목적, 재고가 왜 중요한지,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고가 재무제표상과 손익계산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재고를 설정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를 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안전재고 할 때 수요 변동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서비스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방법에 다르고요. 마지막 시간은 재고 관리하는 방법, A, B, C 카테고리를 주어서 A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